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8억 원. 이게 정말 맞나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부동산 가격표를 가리켰습니다. 북한 재정성에서 20년간 국가 예산을 관리해온 제가 강남 아파트 한 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재 시세가 그 정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담담한 대답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린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체 땅보다 비쌉니다. 북한 재정성 대외경제국 과장. 북한 전체 GDP를 관리하던 제가 한국에 와서 깨달은 충격적인 현실. 아파트 한 단지의 가격이 제가 평생 다뤘던 국가 예산보다 크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였던 제가 왜 이토록 무력감을 느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된 건 바로 그 어두운 의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2008년 중국 출장부터였습니다. 저는 1963년생 계묘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 안산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간신히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이곳은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북한에서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제게는 여전히 낯선 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근처 공장으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부동산 가격표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억 원, 25억 원, 30억 원이라는 숫자들이 마치 악몽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만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로 표기된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의 숫자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말을 들으며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84제곱미터 평형으로 시세가 대략 28억 원 정도 됩니다라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재정성에서 20년간 근무하며 국가의 예산과 경제를 관리해왔던 제가 한 채의 아파트 가격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성 대외경제국 과장으로서 북한의 국가 예산 편성과 외화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저에게는 숫자라는 것이 곧 국력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북한 전체의 연간 GDP가 대략 300억 달러,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었는데 한 채의 아파트가 그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체 땅보다 비쌉니다. 이 말이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충격과 혼란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토지는 모든 인민의 것이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늘 높이 솟은 아파트 한 채가 천문학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모든 가치관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경제 지식과 숫자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성에서 매년 작성하던 국가 예산안과 경제 통계가 허상이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저는 곧바로 재정성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24세의 젊은 나이로 국가기관에 발탁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함경북도 청진의 제철소에서 기술공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의 일반 노동자였기에 아들이 평양의 중앙기관에서 일하게 된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재정성 예산국 말단 사무원으로 시작한 제 직장 생활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규칙적인 생활, 일반 주민들과는 차별화된 특별 배급,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돈을 관리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월급은 200원이었는데 당시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80원 정도였으니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3년 후인 1988년 저는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각 도별 예산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9개 도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청서를 검토하고 중앙의 방침에 따라 배정 순위를 정하는 일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수공업이나 중공업 관련 예산은 최우선 순위였고 경공업이나 농업 관련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1992년에는 과장보로, 1998년에는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된 후에는 대외경제국으로 부서를 옮겨 외화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접하게 된 정보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실제 외화 보유액, 대외 무역 규모,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공식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제가 누린 특권은 상당했습니다. 평양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었고 월 2회 특별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특별상점에서는 일반 상점에서 구할 수 없는 중국산 가전제품이나 일본산 의류, 심지어 서구의 수입품들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묘향산이나 금강산으로 휴양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연 1회씩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부심을 느꼈던 것은 국가 경제의 핵심 정보를 다룬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다음해 국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때 다루는 숫자들이 곧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방비, 사회보장비, 경제건설비 등 각 부문별 예산 배정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곧 국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남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던 때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처음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관리하는 업무도 제가 담당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2005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새로운 화폐 발행과 환전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100대 1의 비율로 화폐를 교체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이것이 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믿었고 국가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같은 과에서 일하는 김 과장, 박 주임과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가끔 퇴근 후에는 평양 시내의 술집에서 한잔 기울이며 조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2008년 가을, 제 인생에서 첫 번째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외경제국 과장으로서 중국 단둥 지역의 북중 무역 실태를 점검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평양을 떠나 중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박 4일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단둥에 도착해 첫날 밤 현지 가이드와 함께 시내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본 신의주와 단둥의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의주 쪽은 어둠에 잠겨 있는 반면 단둥 쪽은 네온 사인과 가로등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둥의 일반 상점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 상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각종 전자제품과 의류, 식품들이 일반 상점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중국 위안화로 몇십 위안, 많아봐야 몇백 위안 수준이었는데 이를 북한 돈으로 환산해보니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 당연히 물건값이 싸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장 둘째 날 현지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 철광석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하는 곡물이나 공산품의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무역대표부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특별 가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따져보니 북한이 무역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석탄 1톤을 $50에 수출하고 쌀 1톤을 $200에 수입한다면 석탄 4톤을 팔아야 쌀 1톤을 살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불리한 교환 비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친선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는 이런 의문점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북중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무난하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공식 발표만큼 좋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화폐개혁의 후폭풍을 직접 목격하면서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00대 1로 화폐를 교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재정성 내부에서도 화폐개혁이 예상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야 했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목격한 일들이었습니다. 권력 교체 과정에서 일부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언제든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2013년에는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요즘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고 자주 불만을 털어놓았고, 대학생이던 아들은 아버지, 중국에서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재정성 내부 회의에서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요즘 남한 쪽 소식을 들어보니 그쪽 경제 사정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 역시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이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의 경제 상황이 정확한 것일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부터 탈북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마침내 중국을 거쳐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건물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 풍기는 여유로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교육 시간에 강사가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GDP가 1,300달러 정도라고 추정된다는 말과 함께 들으니 그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전용 과장된 수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설명을 들으며 점차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화폐 개념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 환율과 장마당 환율이 따로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는 달러나 중국 위안이 더 선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였고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서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돈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이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었기에 개인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라는 제도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맡겨두고 집을 빌려 산다는 전세 제도는 북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던 다른 탈북자들과의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김 씨는 여기 사람들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네요.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가질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고 평안도에서 온 박 씨는 마트에 가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그들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안산으로 이주해서 첫 직장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장을 배정해 주었기에 취업활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다행히 정착 도우미의 도움으로 안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의 감동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월급 180만 원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제한 135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월급이 명목상의 것이었고 실제로는 배급에 의존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받은 돈으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경제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북한 경제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심지어 북한의 GDP나 무역 통계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던 정보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대북 지원 규모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에게 구걸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 해도 수조 원에 달했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직장에서의 경험도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작업 시간에 정치학습이나 총화가 있었고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중요시되었고 상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사회를 관찰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의 번화가, 한강공원의 여유로운 풍경,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신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 일상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어느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김대리가 형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강남 쪽 한번 구경 가보시죠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강남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남조선 부르주아들의 집결지라는 선입견 때문에 괜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번화하구나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은 평양의 중심가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역에서 내려 현대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진 대형 안내판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대 아파트 84이 매매가 28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80만 원의 오타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의 숫자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평형대의 가격들을 보니 74이 25억 원, 100이 3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리에게 이게 정말 맞는 가격이야? 라고 물어보니 네, 강남은 원래 비싸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8억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0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았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단지는 강남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곳이라 평당 가격이 높습니다. 84위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280억 원 정도 되고 작년 대비 30% 정도 올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자에 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 재정성에서 20년간 다뤘던 가장 큰 예산이 연간 200억 북한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2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 한 동이 그와 비슷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아파트가 이 단지에만 수백 채, 강남 전체로는 수만 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북한 전체 GDP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연간 GDP는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북한 전체 GDP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는데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더욱 복잡한 계산들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전체 국토 면적이 12만이, 이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200억이입니다. 만약 북한 땅을 평방미터당 한 달러로 계산한다면 1200억 달러, 하지만 이 아파트는 84이에 2500만 달러이니 평방미터당 약 30만 달러가 되는 셈입니다. 북한 전체 땅보다 비쌉니다. 이 말이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충격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한 채의 가치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를 나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성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280억 원짜리 아파트가 그저 일상적인 풍경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건씩은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이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숫자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안산 공장에서 받는 월급이 180만 원, 1년이면 2,160만 원, 10년이면 2억 1,600만 원, 100년을 일해도 2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가 평생 벌어도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북한에서의 제 과거를 돌이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정성 과장으로서 국가 예산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다뤘던 돈의 총합보다도 이 아파트 한 채가 더 비싸다니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간절히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강남에 가봤는데 아파트 한 채가 북한 전체보다 비싸더라고 말한다면 과연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장에 출근하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강남에서 본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거품 현상일 것이다. 실제로는 그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것이다. 몇몇 특별한 경우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더 찾아볼수록 이것이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 전체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심지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은 소수의 부자들이 대다수 민중을 착취하는 사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채의 집이 그렇게 비쌀 수 있으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특권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 성장, 도시 집중화 현상,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회사 과장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사실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강남 아파트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만났던 상담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세요. 특히 북한에서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일수록 충격이 더 크죠. 하지만 이것도 적응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것과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196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다던 남한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한국 경제사 관련 책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압축성장의 시대 같은 책들을 읽으며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이 보상받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제 경험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들, 개인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구조,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다뤘던 예산과 경제 통계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언젠가는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의 경제관리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시장경제 지식을 결합해서 통일 후 북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북한 경제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혼란스럽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그 충격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언젠가는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통일 한국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